네, 안녕하세요. 비전공자도 합격하는 국제무역사 1급, 오늘은 무역결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결제 방법론부터 시작을 해볼 거고요. 교재는 449페이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뤄볼 부분은 송금결제 방식하고 두 번째 파트인 환어음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무역 거래를 하고 나면은 이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 결제를 해야 되죠. 이 대금 결제를 하는 데 있어서 돈이 오고 가는데 은행을 중간에 끼고 대금 결제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은행을 중간에 끼지 않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은행을 중간에 끼는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추심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신용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은행을 끼지 않는 경우는 송금 방식이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송금 맞아요. 그리고 팩토링이라는 방식이 있고 포페이팅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볼 거고요. 이 송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순수하게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그들의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당사자 간 거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도 당사자 간의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거고, 송금을 하는데 은행을 거치지 않는다고는 했지만 송금 자체는 은행을 통해서 하겠죠. 은행이 개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은행을 통해서 송금을 하는데 수수료율이 은행이 개입을 하지 않고 그냥 돈만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수수료율이 굉장히 낮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송금을 하는데 돈을 먼저 보내고 물건을 나중에 받을 거냐, 아니면 물건 먼저 받고 돈을 나중에 보낼 거냐, 아니면 돈과 물건을 동시에 교환할 거냐라고 하는 선지급, 후지급, 동시지급 방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다른 이제 결제 방식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국제 규칙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해요. 그런데 송금 방식 같은 경우에는 국제 규칙이 적용되는 것이 없고, 당사자 간에 은행이 중간에 개입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신용만을 바탕으로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상대방 서로에 대한 어떤 성실도, 그러니까 신용 조회를 철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무역사 시험 문제에서도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오냐면 송금 거래 방식을 이용할 때에는 어떠한 장점, 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각자의 어떠한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편입니다. 송금 결제 방식의 특징을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물건을 인수하기 전이나 인수한 후 또는 인수와 동시에 결제하는 방식이고, 수출입자 간의 개인적 책임 하에 서류도 대금 결제도 이루어진다. 서류라고 하는 거는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서류. 우리 선하증권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선하증권 원본이 있어야지만이 물건을 찾을 수 있었죠. 이러한 서류라던가 아니면 돈, 대금 결제는 당사자 간에 직접 이루어지죠. 이제 책임하에 처리가 된다. 그리고 이제 돈은 은행을 통해서 갈 수 있겠습니다. 서류 같은 경우에는 은행을 통하지 않고 수출자에게서 수입자에게로 직접 전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래 관계, 모든 그 거래 관계가 쓰여 있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직접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사자 간의 거래 내용이 들통이 나지 않아요. 상대 제3자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영업비밀을 지킬 수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 거래 모두 송금 결제 방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자, 수출자 입장에서는 어떻다? 은행의 어떤 지급 보증 하에, 이게 지급 보증 하에 이제 이루어지는 거래인데요. 그러한 이제 은행이 개입되는 거래보다는 수출자 입장에서는 대금 회수가 되지 않을 위험이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견본을 사온다던가 아니면 좀 물건을 조금만 사온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거의 송금 방식이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수출자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 개입되는 경우보다는 은행에 개입되지 않는 이 송금 방식에서 대금 미회수 위험이 좀 더 높다고 했는데, 이거를 낮추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돈 먼저 받고 물건 보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어떤 방식을 쓰든 사전 송금 방식을 쓰든 사후 송금 방식을 쓰든 어떠한 경우도 당사자 간의 어떤 이해를 좀 공평하게 충족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다. 수입자에게는 상호비용, 그러니까 돈 먼저 보내고 나중에 물건을 받았을 때 그 물건이 진짜 제대로 된 물건이 올 것이냐,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이걸 상호위험이라고 하는데 수입자에게는 상호위험이 존재하고 수출자에게는 어떤 위험? 대금을 받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신용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송금 결제 방식은요. DD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고 MT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고 TT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DD 방식은 뭐냐면 일단은 수입자가 물품 대금에 대한 상응하는 그 금액을 이제 은행에다가 갖다 대요. 자기 은행에다가. 그럼 은행에서는 요금을 어떤 이제 송금 수표를 수입자에게 줘요. 돈을 받았으니까 송금수표를 수입자한테 줍니다. 그럼 수입자는 그 송금수표를 받아서 그 송금수표를 직접 어디 우체국 같은 데 가가지고 수출자한테 보내는 거예요. 아주 옛날에 썼던 방식이고 최근에는 이제 쓰지를 않죠. 쓰지를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MT하고 TT는 메일 트랜스퍼 그리고 이제 TT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래프 트랜스퍼라고 하는데 은행에서 위탁을 해요. 돈 이만큼 주세요. 우리 수입자 은행에서 수출자 은행에다가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메일 트랜스퍼는 그 지급 지시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거고 TT 같은 경우에는 전신으로 보내는 거예요. 얘가 훨씬 더 빠르죠. 그러다 보니까 TT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송금 결제 방식에서는 TT가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는 지급 지시서를 우편으로 보내다 보니 어때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 지급 지시서가 상대방 은행에 도착할 때까지 환율이 변동된다던가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결제 수수료 같은 것들이라던가 이제 이런 지급 지시서를 보내주는 전신이라던가 이런 걸로 보내주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들 그리고 상대방 지급 지시서를 받은 상대방 수출국 은행에선 돈을 먼저 이제 내줘야 되잖아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수수료들이 차감이 돼서 수출자에게 지급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송금 결제 방식은 이렇게 DD, MT, TT 이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이 될 수 있고 또 돈이 언제 가느냐에 따라서 사전 송금이냐 사후 송금이냐 아니면 동시 지급이냐라고 구분을 할 수가 있다고 했거든요. 사전 송금 방식엔 어떤 것이 있냐면 돈을 줘요. 캐시를 뭐랑 같이 돈을 주냐 오더를 하면서 돈을 주는 거예요. 나 이 물건 살게 라고 하면서 돈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CWO라고 합니다. 우리 뭐 쿠팡이라던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이런 데서 물건 주문할 때 물건 주문하면서 결제도 같이 하죠. 배송비도 같이 막 내고 배송비 무료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게 바로 전부 다 CWO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 송금 방식은 돈을 줘요. 캐시를 주는데 뭐를 주냐 물건이 딜리버리가 되면 물건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CAD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돈을 주는데 뭐에 대해서 다큐먼트 우리 예를 들면은 원본 선화증권 같은 거 왔을 때 물건은 아니지만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서류를 받고 돈을 내주는 것 이런 것들을 COD, CAD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네들을 동시 지급 방식으로 보기도 하고 수출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뭔가 떠난 다음에 돈을 받는 거다 보니까 사후 송금 방식으로 분류를 또다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완전 사후 송금 방식 야 일단 물건 보내 내가 한 달 있다 돈 줄게 2달 있다 돈 줄게 하는 그런 진짜 외상 거래 방식을 오픈 어카운트라고 해요. 오픈 어카운트라고 해서 줄여서 OA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렇게 송금 결제 방식은 이제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다. 그래서 COD하고 이 CAD를 좀 살펴볼게요. COD 같은 경우 보시면 선적 후 물품 인도와 동시에 결제라고 되어 있어요. 물건 보고 물건 인도예요. 물건을 인도받고 물건 보고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 대부분 고가품, 뭐 귀금속 같은 거, 뭐 골드바,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이 COD의 결제 방식, 송금 방식에서 이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동시 지급 방식으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선적 후 결제가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오픈 어카운트, OA처럼 사후 송금 결제 방식으로도 구분을 할 수 있겠다.
유러피안 DP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유러피안 DP는 CAD를 말하는 거고요. CAD는 바로 이어서 살펴볼 거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자가 도착지까지 운송을 완료한 계약 물품을 수입자가 검사를 하고 현물과 대금을 교환하는 방식, 그리고 수출 물품이 수입자한테 인도가 되어야지만이 대금 결제가 이제 이루어진다. 인도가 되어야 수출 채권이라고 하는 게 성립이 된다. 뭐가 돼야? 물품 인도가 되어야. 자, 상품의 수화인은 일반적으로 수입자를 기재하지만 물건 보내놓고 수출자가 딜리버리 된 다음에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 받는 사람을 실제 바이어 이름을 기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대리인을 기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입자가 물품 수령 후 대금 지급을 거절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리인을 지정하는 등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해 놓아야 하겠다. 이게 COD에 관한 얘기였고요. CAD는 유러피안 DP라고도 합니다. 자, COD는 딜리버리, 물품을 인도한 시점에 채권이 성립이 되고 수출 채권이 성립이 되고 대금이 결제가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CAD는 여기 다큐먼트잖아요. 선적 서류들입니다. 이 선적 서류의 인도와 동시에 수출 채권이 성립이 되고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 지급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수출자 입장에서는 뭐가 일단 자기 손을 떠난 다음에 대금을 수령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우리 봤었던 COD라던가 아니면 여기 지금 유러피안 DP라고 또 들어가 있는데 COD로 바꿔주세요. COD와 같이 사후 송금 방식으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아까 2번 부분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제 CAD는 DP와 유사하지만 DP라고 하는 거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추심의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추심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환어음이라고 하는 이제 어떠한 서류가 활용이 되거든요. 예, 뒤에서 바로 오늘 이어서 환어음에 대해서 살펴볼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CAD는 DP와 유사하지만 환어음이 사용되지 않는다. 송금 결제 방식에서는 자기들끼리 돈도 보내고 서류도 보내고 하다 보니 환어음이란 서류 자체가 활용이 되지 않아요. 환어음이 사용되지 않고, 그리고 CAD 조건으로 계약을 이행한 수입자, 서류만 받고 물건은 받지 않고 서류만 받고 대금을 결제를 했죠. 그러면 서류는 완벽한데 물건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CAD로 하기로 한 경우 수입자도 나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국에서 선적하기 전에 선적전 검사, 우리 PSI라고 우리 대무역법에서 이제 공부를 했었죠. PSI를 실시해서 자신의 어떤 상호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송금 결제 방식에서 위험 관리 방안도 아까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OA, 오픈 어카운트에 대한 내용도 보기 지문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OA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따옴표 안에 되어 있냐면 선적 통지 조건의 기한부 사후 송금 결제 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OA 같은 경우에는 수출자가 나 물건 실었어 라고 통지를 하면 수출 채권이 성립이 돼요. 얘는 물품 인도를 하면 수출 채권이 성립, 얘는 서류를 인도하면 수출 채권이 성립. OA 같은 경우에는 물건 실었어 라고 선적 통지를 하면 수출 채권이 성립이 되고, 그렇게 수출 채권이 성립이 되면 일정 기간 이후에 돈을 받는 게 바로 OA라고 하는 오픈 어카운트 방식이에요. 그래서 특징에 보시면 수출상이 물품의 선적을 완료를 하고 이 동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채권이 성립되는 거래다. 그리고 보시면 결제 조건란에 2번 오픈 어카운트 60days 등으로 기재를 하고, 이 60days가 되는 만기일에 수입자가 직접 수출자에게 대금을 이제 송금을 한다. 이 대금 결제 여부가 전적으로 수입자의 신용 여부에 달려있죠. 수입자가 진짜 이행을 잘할 것 같은데 만기일이 됐을 때 이 사람이 파산해 있으면 돈을 못 받는 거예요. 수입자의 신용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그 신용장 거래에 비해서 거래가 단순하고 은행의 서류심사 불필요하고, 수입자 같은 경우에는 물건 먼저 받고 돈은 나중에 보내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 어떤 활용에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출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위험도가 보다 더 높아진 거기 때문에
바로 돈을 주기로 한 바이어에게 물건을 팔 때보다 당연히 OA 방식으로 물건을 팔 때 좀 더 높은 가격을 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OA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적으로 수입자의 신용에 의존을 해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더 높은 가격을 제시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나랑 오래 거래한 아주 고정 거래선이라던가 아니면 해외에 있는 우리 해외 지사, 이런 거래에서 OA 방식은 많이 활용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수출자 입장에서는 가장 위험한 방식이에요. OA가 가장 정말 대금 결제 방식 중에서 가장 위험한 방식이다. 그러다 보니 돈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벌벌 떨고 있지만 말고, 우리 대외무역법에서 배웠던 무역보험 있잖아요. K슈어 같은 거 가입을 해가지고 이런 위험 관리를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OA 방식에서요, 수출자는 수입자한테 야, 물건 실었어 라고 선적 통지를 하면서 수출 채권이 성립이 됐어요. 그럼 난 이미 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렇게 손에 쥐어져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야, 은행아, 내가 이런 외국에서 돈 받을 수 있는 권리 채권이 있는데 너가 이거 나한테 이런 돈이 있으니까 이거 보고 나한테 돈 좀 먼저 주면 안 될까? 라고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이걸 바로 OA 내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외상 수출 채권을 금융기관이 매입을 하는 거를 말하고요. 어찌 보면 대출을 받는 거예요. 나 이만큼 돈 받을 거 있으니까 너가 나 이만큼 빌려주지 않으렴? 먼저 돈을 좀 주지 않으렴?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대출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OA 내고를 하기 전에는 무작정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내 신용도, 결국에는 내가 이거 수출 채권에 의해서 수입자한테 돈을 받아서 은행에 갚아야 될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은 내 신용들을 조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OA 내고를 하기 전에는 미리 한도 승인을 받아놔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OA 내고를 할 때에 이런 보기 지문들이 많이 나와요. 뭐 선적 서류 같은 거를 은행에 제출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미 선적 서류나 이런 원본 서류, 선화증권 원본이나 이런 게 있다면 이미 수출자가 수입자한테 다 보내거나 했을 것이므로 가지고 있는 서류는 담보로서의 효력도 없어요. 이런 거 은행에 갖다 낼 필요 없겠다, 제출할 필요 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타 송금 방식과의 차이점 볼게요. CAD, COD 방식과 물품 선적 후 결제가 이루어진 부분은 동일하지만 OA 거래는 수출 채권 성립이 언제? 선적 통지 시점에, 그리고 COD는 물품 인도 시점에, CAD는 서류 인도 시점에 수출 채권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수출 채권의 성립 시기가 다르다. 그리고 두 번째, COD는 수출업체가 선적을 완료하고 그 물품이 수입국가에 도착하면 수입자가 물품을 인수하는 시점에 대금을 결제하기 때문에 오픈 어카운트 거래와 차이가 난다. 자, 그리고 우리 수출 팩토링이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팩토링 이제 대금 결제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다음 강의에서 배우겠지만 뭐냐면, 내가 수출 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은행에 가가지고 OA 내고, 그러니까 OA 내고처럼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제3자가 내가 갖고 있는 채권을 사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만 불짜리 채권이 있다. 그러면 제3자가 이거 9만 불에 사갈게 라고 해서 자기가 알아서 돈 받는 거예요. 이런 수출 팩토링을 만약에 OA 거래를 한 수출자가 수출 팩토링을 이제 활용을 하면 어차피 대출도 없고 자기 손엔 돈 들어왔고 하니까 어떤 이제 재무 구조를 개선을 시킬 수가 있겠죠. 수출 팩토링 금융을 활용을 하면. 그리고 OA로 이제 거래를 했고 OA 내고를 받았어요, 수출자가. 근데 수입자가 어처구니 없게도 미안해, 나 지금 회사가 너무 어려서 너에게 돈을 줄 수가 없어,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 OA 내고를 받은 수출자는 수입자가 그러거나 말거나 어떻게 은행에다가 OA 내고를 받은 수출자는 그 돈을 상환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53페이지 송금 결제 방식 이용 시 위험 관리 방안이라고 돼 있어서 1, 2, 3, 4, 6번은 수출자가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이고 5, 7, 8번은 수입자가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송금 수표로 수출 대금을 수취할 경우 먼저 추심으로 대금을 확보한 후에 선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에는 송금 방식 너무 위험하니까 은행한테 추심이 돈 받아오라고 심부름시키는 거거든요. 이거 활용하는 게 낫지 않겠어? 라고 하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
신용장 방식에 비해 뭐 수출자의 대금 미회수 위험이 높지만 송금 방식 중에서도 사전 송금 방식 활용하면 위험을 좀 낮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세 번째, 수입자가 물품 수령 후 대금 지급을 거절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 COD의 경우를 말하는 거죠. 해외 대리인을 지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 자, 4번. OA 거래를 요구하는 OA 거래를 하고 싶어요 라고 수입자가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럼 난 OA 거래하면서 이거 무역보험 K슈어 가입해야지 라고 했는데 수입자 신용이 너무 낮아가지고 K슈어 가입조차 못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우리 은행 낑기는 신용장 같은 걸로 하자, 수심 같은 걸로 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어떠한 위험을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6번 보겠습니다. 수출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 이 부분. 자, 인지를 다 하고 계실 거고요. 자, 이제 수입자가 위험을 관리하는 방안 첫 번째입니다. 5번이고요. COD 방식에서 수입자는 물품이 계약과 일치한 거를 확인을 한 다음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호비용을 관리할 수 있다. 7번. 수출자가 선수금 방식, 사전송금 방식을 요구한 거예요. 돈 먼저 달라고. 그래서 나는 돈을 먼저 보냈다가 물건을 제대로 못 받으면 어떻게 손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성금 지불에 대한 지급 보증, 어떤 은행으로부터 AP 본드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발행해 줄 것을 요구해서 위험을 관리할 수 있고, 또 이제 그 지급 보증에서 AP 본드 말고 워런티 본드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워런티 본드. 이거는 내가 물건을 받고 나서 일정 기간 이렇게 안에 어떤 하자가 발생이 되면 이 하자 보증에 대한 지급 보증을 워런티 본드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어떤 수입자의 위험 관리 방안으로 워런티 본드도 활용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8번. 사전 송금 방식이 이용되는 경우 수입자는 PSI 선적정 검사를 통해서 이제 위험을 또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출제 유형 파악하기 454페이지 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송금 결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저기 죄송한데 우리 답이 두 개예요. 답은 2번하고 3번인데요. 수입상이 현물을 검사한 후 상품을 인수하면서 대금을 결제하는 건 CAD가 아니라 COD가 맞겠고요. 3번, TT in advance. 사전 송금 방식이죠. 야, 돈 보내면 내가 물건 줄게 라고 하는 건 바이어와 셀러 중 누가 더 위에 있다? 셀러죠. 그래서 바이어스 마켓이 아니라 셀러스 마켓 상황에서 자주 활용되는 방식이다 라고 해서 1번의 답은 지금 우리 교재에 2번으로만 표기가 돼 있지만 3번도 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456페이지 환어음이에요. 환어음은 우리가 이제 빌 오브 익스체인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드래프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빌 오브 익스체인지. 또는 드래프트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돈 내놔, 돈 줘 라고 하는 서류예요. 그래서 보시면 환어음은 어음의 발행인이 지급인에게, 어음의 발행인, 돈 받아야 될 사람이 지급인, 돈을 줘야 되는 사람한테 나 또는 어떤 특정인에게 반드시 무조건 돈 줘 라고 하는 서류고, 그 서류 뒷면에다가 뭔가 이걸 누구한테 준다라고 하고 자기 서명을 드르륵 해가지고 유통을 할 수 있는 유통증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어음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환어음에는 어음법이 적용이 되고요. 우리 빌 오브 레이딩, 선화증권처럼 유통도 가능했지만 꼭 기재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게 꼭 있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요식증권의 어떤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환어음은 단독으로 발행이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무역거래에서는 선화증권이라던가 다른 서류들하고 같이 같이 이렇게 첨부가 되어서 발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적 서류 같은 게 첨부되어 있는 거를 화환어음이라고 하고, 자기 단독으로 발행이 된 거를 무화환어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환어음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누구한테 돈 줘라고 하는 서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돈 줘라고 하는 청구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돈 줘라고 쓰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을 들어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워라고 얘기를 하고 돈을 줘야 되는 사람, 그 환어음이란 서류를 보고 돈을 줘야 되는 사람을 들어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어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돈 받을 사람을 페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시면 추심 결제 방식은 제가 앞서서도 간단하게 살짝 얘기를 했지만 은행에게 돈 받아오라고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행한테 환어음 쥐어주는 거예요. 그 환어음을 딱 열어봤더니 물건을 판 사람 수출자가 들어워로 적혀 있고 돈 줘야 되는 사람 그럼 누가 되겠어요? 수입자가 되겠죠. 드로이, 지급인이라고 하는데 드로이는 수입자가 적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페이이, 돈을 받을 사람, 수취인은 보통 이 환어음을 발행한 사람, 수출자가 이제 기재가 되겠다. 그리고 신용장 결제 방식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몇 번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내가 수입자인데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내가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야 은행아 나 대신에 너가 수출자한테 돈 준다고 약속 좀 해주면 안 될까? 라고 하는 거래, 그런 거래를 신용장 거래라고 했어요. 이 경우에는 은행이 돈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은행이 돈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추심이 아니라 신용장 결제 방식에서의 들어워, 돈 주세요 이거 쓰는 사람은 수출자가 되겠고 돈 누가 주기로 했어요? 수입국의 은행이 주기로 했죠. 그래서 그 신용장을 발행한 은행이라던가 이런 은행이 적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수취인은 그 신용장에 의해서 수출자에게 돈을 내준 수출국의 어떤 은행이 적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환어음의 당사자, 특히 신용장과 추심 부분은 우리가 뒤에서 추심과 신용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와가지고 살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환어음은 요식증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꼭 필수적으로 기재가 돼야 되는 게 있고 어음법이 적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환어음, 돈 주세요라고 하는 어떤 청구서와 같은 환어음은 발행이 될 때 한 장만 발행이 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게 두 개가 발행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사용이 되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무효가 돼요. 그럼 그 환어음에 필수적으로 기재가 되어야 하는 사항은 뭐냐? 일단 환어음이다 라고 하는 이 제목이 적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1월 1일 서울에서 김진욱이 발행, 누가 어디에서 언제 발행한 환어음인지가 뭐 일단은 기재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돈을 누가 언제까지 어디에서 돈을 내놔, 너 언제까지 어디 뭐 미국에서 돈을 무조건 내놔 라고 하는 이 내용들이 바로 환어음의 필수 기재사항이 되겠다. 이거 환어음인데요. 서울에서 1월 1일에 김진욱이 발행을 했어요. 야, 언제까지 어디서 무조건 돈 내놔 라고 하는 내용이 환어음의 필수 기재사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환어음에는 숫자 금액도 있고 받아야 되는 돈, 그 숫자 금액이 문자로도 적혀 있어요. 만약에 이 두 개가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문자 금액이 우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어음의 종류 457페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적 서류가 첨부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따라서 화환어음과 무화환어음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내국환어음도 있고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외국환어음이 또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기일에 따라서 일람부 어음하고 기한부 어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람부 어음은 딱 제시가 되면 한 번에 돈을 빡 주는 거고 기한부 어음은 제시가 되고 나서 일정 기간 있다가 내주는 걸 기한부 어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람후 정기출급이라고 해서 그 기한부 어음 같은 경우에는 일람부 정기출급, 일부 정기출급, 그리고 특정일후 정기출급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가능한데 일람후 정기출급은 보시면 at 30 days after sight라고 되어 있죠. 보고 나서 30일 이후에 만기가 되는 거고 그때 돈을 주면 되는 거예요. 받고 나서. 그리고 두 번째 일부 후는 date of draft 해서 그 드래프트가 발행되고 난 후에 30일 그때가 만기가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리고 특정일 후 보시면 after date of BL, 그러니까 BL이 발행되고 나서 30일 후까지, 30일이 되는 시점 그까지 돈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만기일에 따라서도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소구권 유무에 따라서 상환 청구 가능 어음과 상환 청구 불가능 어음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소구권이라고 하는 거는 환어음을 받아가지고 누군가가 돈을 대신 내줬어요. 예를 들면 은행이. 근데 그 은행이 환어음에 따라서 돈을 먼저 내주고 최종적으로 그 돈을 지불해야 하는, 예를 들면 대체적으로 수입자가 되겠죠. 수입자한테 돈을 못 받은 경우에 그 환어음에 따라서 돈을 내가 내준 상대방한테 가서 야, 나 돈 못 받았어, 다시 돌려줘 라고 할 수 있는 거를 소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구권이 있는 어음과 없는 어음, 상환 청구 가능 어음, 상환 청구 불가능 어음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거 기억나세요? 환어음 만기를 계산할 때 우리가 지금 보시면 from과 after는 해당 일자를 제외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무역 처음에 계약할 때에 선적기간, 신용장 거래 선적기간 계산할 때 성형외과에서는 비포와 애프터 사진 많이 활용하죠. 그러면서 그거는 해당 일자 제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선적 일자에서 비포와 애프터는 해당 일자 제외지만 환어음 만기에서는 from과 after가 해당 일자 제외되겠다 라고 하는 거를 좀 구분을 해서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환어음은 뒷면에다가 배설을 해서 유통이 가능한 유통증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배설한 어음의 권리자가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타인에게 이를 양도해서 권리를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배서의 종류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명식 배서가 있고 지시식 배서가 있고 백지 배서가 있어요. 기명식 배서는 이 권리를 내오 관세법인에다가 이전하고 싶다. 그럼 뒷면에 네오 관세법인 이렇게 상호를 쓰거나 아니면 김진욱 어떤 이제 이름을 쓰거나 해서 배서하는 사람이 서명을 하는 거예요. 그 내 이름을, 네오 관세법인 또는 김진욱이란 이름을 써주는 사람이 서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명식, 딱 특정인에게 하는 기명식 배서가 되겠고, 지시식 배서는 보시는 것처럼 올더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겠죠. 여기에도 추가로 배서인의 서명, 이거를 배서인이 그 상호명 같은 거를 올더라는 말과 함께 올더 오브 네오 관세법인 이렇게 하고 배서인이 서명을 하는 것. 그리고 백지식 배서는 그냥 배서인이 서명만 해서 그 환어음을 소지한 사람이 권리권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어음의 인수 및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수라고 하는 거는요, 지급인 드로이죠. 드로이가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내보이는 거를 인수라고 해요. 그래서 accepted라고 하는 문구 같은 거를 넣고 어떤 인수일자와 서명, 이름 적고 이런 거를 하는 행위를 인수라고 하고요. 이렇게 인수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인수를 했으면, 내가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내보였으면 만기일에 지급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기한부 어음인데 30 days after BL date 이렇게 돼 있으면 BL 발행되고 30일 만기가 되기 전에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밑에 458페이지에 보시면 환어음의 예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Bill of Exchange 제목이 적혀 있죠. 필수 기재 사항이죠. 또 필수 기재 사항 찾아볼게요. 누가 언제 어디서 발행했는지 보시면 데이트가 2022년 8월 1일 코리아, 발행일 장소 이거 필수 기재 사항 되겠고요. 오른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허브토이 그리고 커브토이 김진욱 CEO 라고 되어 있죠. 발행인과 서명, 이것도 필수 기재 사항이 되겠다. 그러면 그 다음 필수 기재 사항은 뭐겠어요? 누구 언제까지 어디서 돈 무조건 내놔 라고 하는 게 필수 기재 사항이에요. 자, 보시면 at 30 days after sight 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만기를 계산할 수 있는 문구예요. 이게 언제까지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밑줄 쳐져 있는
요 부분이 지금 이제 필수 기재 사항이 되겠고, 또 이제 Bill of Exchange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그 아래 Pay to Korea World Bank or order the sum of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내놔, 무조건 내놔라고 하는 부분 해서 여기도 이제 필수 기재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좌측 하단에 보시면 누가 아메리카 트레이드 뱅크가 어디서 이제 이제 주소가 적혀 있죠. 여기서 돈을 내놔. 언제까지? 맨 위라고 하긴 좀 그렇네요. 30 days after sight이라고 하는 만기 계산 문구, 이에 따라서 계산되는 만기 일자까지 돈을 무조건 내놔라고 하는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이 환화음의 필수 기재 사항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미리 이 서식에서 예시에서 체크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보시면 지금 우리가 신용장을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중간에 LC 또는 컨트랙트 넘버라고 해서 ABC 1, 2, 3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나요? 우리 필수 기재 사항에서 누가에 해당하는 아메리카 트레이드 뱅크 바로 그 위에, 이거는 지금 신용장 번호가 예를 들어서 ABC 1, 2, 3이다 라고 하면 신용장을 발행해 주세요 라고 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은행에 가서 나 대신 네가 수출자한테 돈 좀 준다고 약속해주면 안 될까? 라고 부탁하는 게 신용장 개설해 주세요 라고 수입자가 요청하는 거예요. 이때 이 수입자가 어디 적혀 있냐면, 나중에 지금 이해가 다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신용장 파트가 우리 좀 상세하게 진행이 될 거니까요. 우리 중간 본문에서 맨 끝에 있는 ABC Trading Corporation이라고 하는 괄호에서 일부러 수입자라고 적어놨어요. 이 수입자가 개설 의뢰인이다. LC 번호 ABC 1, 2, 3에. 그래서 환어음과 관련된 서식은 미리 이렇게 어떤 예시로 꼭 한번 필수 기재 사항 좀 살펴보실 수 있도록 하고요. 459페이지 출제 유형 파악하기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기재 사항으로 올바른 것. 이제 외워질 것도 같죠. 제목. 이거 환어음인데 누가 언제 어디서 발행했는지 1월 1일에 김진욱이 서울에서 발행한 환어음이다 라는 거를 먼저 밝히고, 자, 누구 언제까지 어디서 무조건 내놔 라고 하는 게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해서 1번에 보시면 A, B, C, F, H가 환어음의 필수 기재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BL 발행일이 2022년 11월 4일이고 선화증권에 11월 5일에 본선 적재 부기가 있을 경우, 본선 적재 부기라고 하는 거는 실제 물건이 배에 실린 날을 도장 같은 걸로 스탬핑 등의 방법으로 BL에다가 표시해 놓은 걸 말해요. 그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때는, 발행일과 본선 적재 부기가 있을 때에는 특별하게 부기된 그 날짜를 실제 선적일로 봅니다. 일단 선적일은 그러면 11월 5일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만기일자로 올바른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언제까지에 해당하는 필수기재사항, 만기일을 계산할 수 있는, 산정할 수 있는 문구가 이제 본문의 가장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죠. 30 days from shipping date. 자, shipping date로부터 30일 되는 날이 만기일이에요. 자, 11월 5일이니까 11월 5일이고 from과 after는 해당 일자에서 제외를 하도록 하고 있죠. 일단은 11월 5일에 그럼 6, 7, 8, 9, 10부터 쭉 세다 보면 만기일은 12월 5일이 되겠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환어음의 어떤 만기를 계산을 할 때에요. 다른 서류가 아니라 환어음 안에 있는 내용만으로 만기일 산정이 사실은 가능해야 돼요. 사실은 이 문제에서 좀 더 정확하려면 이 환어음, 예시 환어음 안에, 문제의 예시 안에 선적일자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사실은 맞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우리 환어음이 활용이 되는 그 다음 추심이라던가 신용장 거래에 대해서는 다음 이제 강의 시간에 이어서 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결제 첫날이고 무역 결제 파트 어렵다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앞에 우리 기출됐던 부분들이 계속
계속해서 나오고 저도 최대한 좀 이해하시기 쉽도록 설명을 하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꼼꼼하게 복습하시면서 앞으로 남은 시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